자, 이어서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구 표면 자체 온도의 변화와 지표에서의 공기의 차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흡수되는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이 되겠죠. 그죠? 적도면과 극지방에서 받아들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크기 차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이러한 온도의 변화 차이가 대기압의 기압의 차이를 발생을 시키고요. 고기압 지역에서부터 저기압 지역으로 어떤 수평적인 공기의 이동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바람이라고 보통 부르죠. 즉 공기의 운동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라는 건 공기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바람이라 정의라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즉 바람은 수평 대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결과물이고요. 여러분 보시면 지구 표면 자체가 가열되는 양이 균질하지가 않고요. 불균일하죠. 그래서 기압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바람을 일으키는 궁극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고 이동하는 공기와 지구 표면 사이에 마찰이 없다. 즉 지구 표면 자체가 구성되고 있는 게 뭐 다양한 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빌딩도 있고 여러 구조물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마찰이 없다면 공기는 그냥 고기압 영역에서 저기압 영역으로 그대로 흐를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고기압 세력이 있고요. 이렇게 저기압 세력이 있다면 고기압 방향에서부터 이 직각 방향으로 저기압 방향으로 바람의 흐름이 발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요. 이 힘 자체가 꺾이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도 움직이게 되겠고 또 흐르는 움직임의 사이에 빌딩들이 있고 나무들이 존재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바람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바람 방향이 흔들리겠죠. 그죠? 따라서 바람은 기압의 경도력에 의해서 발생이 되면서 코리올리 효과와 마찰에 의한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아주 복잡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먼저 이제 기압의 차이를 발생시켜서 바람을 일으키는 힘의 크기들을 기압 경도력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풍속은 더 강해진다. 보통 우리가 지도를 제작을 할 때요. 지도 같은 경우도 등고선을 그립니다. 등고선을 이렇게 제일 높은 곳에 산꼭대기가 있고 이렇게 등고선을 그리는데 이 등고선의 간격이 넓으면은 높낮이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등고선이 높이가 이렇게 조밀조밀 높이 변화가 짝짝 금방 바뀌는 이런 쪽들은 경사가 급한 곳이죠. 마찬가지로 일기도에서 같은 기압을 가진 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등압선이라고 불러요. 등압선. 같은 기압의 장소들을 연결해서 만드는 선이 있는데요. 이 등압선에서 이 등압선과 다음 등압선, 즉 높은 등압선에서 낮은 등압선의 이 간격 자체가 조밀조밀하거나 느슨느슨한 거 있으면은 조밀조밀한 거는 기압이 좀 차이가 급격히 변화가 빠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이쪽은 기압 경도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쪽으로 바람이 부는 형태보단 저기압 세력이 있는 이쪽으로 바람이 부는 크기가 더 세게 불게끔 되는 그런 형태들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그걸 기압 경도라고 합니다. 즉 기압 경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의 등고선의 간격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밀집되어 있는 간격의 등압선 자체는요. 가파른 기압 경도와 강한 바람을 의미하게 되고요.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걸. 넓은 간격의 등압선은 약한 기압 경도력을 가지면서 당연히 약한 바람을 나타낸다. 가파른 기압 경도는 약한 기압 경도보다는 공기 덩어리를 더 크게 가속시켜서 확대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공기 덩어리는요. 대기 안정도에 따라서 수평 이동뿐만 아니라 수직으로도 이동하게 되고요. 또 더워지니까요. 공기 덩어리가 이동 후에 원위치로 돌아오거나 수직으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단이 안정하다고 보통 얘기하고요. 공기 덩어리가 유사한 온도와 밀도를 가지는 곳을 이동할 경우 기단이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즉 기압 경도라는 건 바람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크기는 등압선의 간격으로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등압선에 의한 기압 경도력의 방향 자체는요, 고기압 영향으로부터 항상 저기압 영향으로 등압선의 직각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공기가 움직이면 코리올류 효과 마찰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오직 공기 이동을 바꿀 뿐 바람을 발생시키진 않습니다. 즉 이 두 가지는 아니고요. 기압 경도력이 바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리올류 효과는 뭐냐? 일단은 바람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기압차에 의한 기압 경도력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최초의 힘인 기압 경도력에 의해서 공기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요. 지구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코리올리 효과. 보통 이거를 코리올리를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향력. 방향을 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은 기압으로서부터 낮은 기압으로 보면은 원래대로 하면 기압 경도력에 의해서 바람은 이렇게 불어야 됩니다. 그죠? 바람이 불어서 직각 방향으로 계속 바람이 여기서도 불어줘야 되는데요. 코리올리 효과는 기압 경도력이 향하는 대로 등압선의 직각 방향으로 불지 않고 지구 자전에 의해서 영향으로 해서 편향이 되는 영향을 코리올리 효과 또는 코리올리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반구에서 얘가 움직여야 되는 바람의 크기가 노스폴에서는 북극에서 보면 이렇게 직박방향으로 불어야 되는 힘의 크기가 이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방향보다는 더 반대쪽으로 휜다는 거죠. 그죠? 즉 바람을 포함한 모든 자유이동 물체나 유체는 북반구에서는 물체 이동 경로의 오른쪽으로 편향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코리올리 효과입니다. 이 코리올리 힘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지구와 함께 운동하는 관측자에게만 나타나는 가상적인 힘인 겉보기 힘이라고도 합니다. 겉보기 힘. 바람이 지면 가까이 불거나 풍속이 다는 기층들 사이에 통과하면 이제 마찰력 같은 게 또 작용하게 되죠. 지구 표면의 마찰력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압, 고기압에서부터 저기압으로 불어야 될 바람의 방향이 이럴 때 코리올리 힘에 의해서 자전력에 의해서 방향이 흔들어지면 바람은 이렇게 흔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바람이 그대로 이렇게 해서 어떤 기압 경도력의 방향과 코리올리 힘에 대한 방향의 합력이죠. 힘의 합력에 의해서 벡터 방향을 가지게 될 텐데 그거에 의한 거하고 또 다르게 기압 경도의 바람이 이 부는 바람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지표면에 있는 마찰에 의해서 또 어떤 흐름들이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모든 운동하는 물체 지구상에서는 마찰이 존재하죠. 우리가 진공 상태는 모르지만 중력이 존재하고 있는 엄연히 대기가 포함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 마찰력의 크기 자체는 물체의 속도와 비례하고 물체의 진화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지면과의 마찰을 고려하면 이 마찰력은 풍속이 증가하면서 커지게 되니까요. 해면보다는 지표면에서 마찰 개수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마찰력도 지표면에서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지표면이 가지고 있는 마찰에 의해서 공기 이동을 느리게 하게 되기도 하고요. 방향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마찰이 없는 곳에서는 기압 경도력과 코리올력과 함께 작용해서 공기 흐르는 방향을 결정하는데 보통 이 지표에서부터 위쪽에 부는 한 1km? 지표에서부터 1km 정도 상공에서 부는 바람은요. 보통 1000m 고지에서는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등압선에서 부는 바람 그대로 움직이는데 이거를 지균풍이라고 합니다. 지균풍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지상에서 보는 지상풍은 지표면의 마찰에 의해서 풍속 감소시키고요. 코리올리아에 의해서 어떤 방향과 세기가 서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람은 크게 또 작용하는 것에 대한 종류들이 서로 가지가 서로 다양한 힘의 원리와 힘의 방향에 따라서 또 마찰에 의한 변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랜덤하게 변화들을 많이 일으키죠. 그런 현상들이 좀 있다는 얘기 좀 드리고요. 다음은 구름입니다. 구름. 이 구름은요, 보통 구름을 만드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상승 요인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가열에 의해서
가열에 상승을 하거나 산을 타고도 상승을 하거나 전선면에서 상승을 하게 되거나 수렴에 의한 약한 상승, 수렴에 의한 약상승이 또 이렇게 존재를 하는 네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불포화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승을 하면 단열 팽창과 단열 냉각 또 수증기 응결 이 과정들을 거쳐서 구름이 생성이 되는데요. 구름을 분류하는 거는 이제 루크 호월드라는 사람이 구름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인데 구름을 처음으로 모양들에 따라서 이름을 명령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기본적인 건 그쵸. 지표면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성분들이요. 강하게 태양 복사 에너지로 해서 데워지면은 국지적으로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상승 기류에 의해서 형성이 돼서 어떤 강수에 직결됐을 때 많이 포화가 상태가 되면은 강우의 형태들로 다시 지상으로 좀 하강하게 되는데요. 이제 가열에 의한 상승, 요 부분들이 첫 번째로 이제 대류성 상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대류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생이 되는 현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형 요거는 이제 산을 타고 상승하는 우리 보통 태백산맥에서 많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지형성 상승이라고도 합니다. 바람이 이제 산의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불어 올라가면서 공기가 상승하는 것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 태백산맥 넘어갈 때 그 산의 서쪽 쪽에는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데 그 얘가 뭐 이제 우리 지형성 상승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형성 강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선면에서는요 따뜻한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가 마주치면은요 보신 것처럼 찬 공기 아래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더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랭기단과 난기단의 경계선이 발생이 됩니다. 난기단 그래서 따뜻한 기단인 난기단은 한기단보다 가볍기 때문에요. 난기단이 한기단의 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상승을 하거나 또는 한기단이 난기단 밑으로 파고들어 난기단을 밀어 올리게 되면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런 전선들에 의해서 구름이 많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이런 거를 전선성 강수라고도 상승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수렴성 상승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주변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는 곳에 기류의 상승이 좀 발생이 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요.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는 곳에 공기가 흡입돼서 갈 곳이 없어진 공기가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보통 태풍 중심, 뭐 저기압의 중심 부근, 또 기압골 이런 것들이 고예로서 많이 발생이 되고요. 이거는 수렴성 상승이라고도 칭합니다. 구름은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태양열에 의해서 따뜻해진 수증기가 열로 팽창이 되면서 밀도가 주변보다 작아지고 가벼워져 상승하게 되면서요. 이 상승한 공기가 기압이 내려가는 것에 의해서 기온이 내려가고 뭐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도 하죠. 보통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이제 이슬점으로 되는 보통 이슬점 온도와 더불어 노점 온도에 도달해서 포화 상태가 되면 수증기를 더 이상 포함할 수 없게 되니까요. 구름이 형성이 되면서 공기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포화된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것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다양한 입자들 있죠. 쬐끄만 아주 미립 입자들, 뭐 화산재라든지 공장 매연이나 박테리아, 꽃가루 이런 것들이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는 응결의 핵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즉 응결핵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응결핵이 조성이 되면 이제 여기에 물 분자가 붙게 되는 거죠. 물 분자가 붙어나면서 물방울들이 형성이 되고 구름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월드 메테오로지컬 오르가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WMO에서는요 구름을 10개의 종류로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높이에 따라서 분류를 시키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 수직운 이렇게 해서 대륙권이 지표로부터
아까 10에서 12k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7km 이상 되는 건 상층운, 보통 우리가 중층운, 지표에서 2km를 하층운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을 정락운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름에 또 보면 낮은 쪽 층에 보면은 이제 뭐 형태에 따라서 분류시키면은요, 적운, 그래서 이렇게 쌓아놓은 거 누적한다 그러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쌓아놓은 구름들을 적운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고적운도 있고 권적운도 있고 정락운도 있고, 그죠? 층운은 층의 형태들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권층운, 또 층운, 그죠? 이렇게 난층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권운은 머리 이렇게 살짝 살포시 보이는 거 구름들, 털구름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 서로 조합을 해갖고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앞서 봤던 루크 호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구름들의 이름들을 만들어냈고요. 층상의 구름에 따라 상층, 중층, 하층, 그 다음에 적운, 정락운, 또 상층운은 권운, 권적운, 권층운, 고적운, 고층운, 난층운, 층적운, 층운 이런 형태들로 구분을 하고, 기호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은 대문자로 쓰고요. 두 번째는 소문자로 쓰게끔 규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놨습니다. 뭐 우리가 별명을 뭐 따로 이렇게 부르면은요, 뭐 권운 같은 경우는 새털구름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뭐 고적운은 양떼구름이라고도 부르고, 뭐 층적운 같은 경우는 두루마리구름, 안개구름이라도 부르고, 또 적운 같은 경우는 되게 아주 바닷가에서 많이 발생되죠. 뭉게구름. 그다음에 정락운 같은 경우는 아주 시커멓죠. 소나기구름이다 부릅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먼저 권운의 형태고요. 권운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털 형태들로 구름으로 되어 있고요. 권적운 같은 경우는 조금 누적이 되죠. 이런 권운들이 누적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 권층운 같은 경우는 권운의 형태인데 이게 층이져 있는 건 쭉 합쳐져 있는 형태들 얘기하고요. 중층운으로서 작용하는 고적운, 고층운, 난층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이 껴있는 구름의 형태들로 보이고요. 하층운 같은 경우는 층적운, 그다음에 층운, 적운 이런 형태들로 발달이 되고, 정락운은 아주 세게 이렇게 소나기 구름처럼 발생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권운, 권층운, 권적운 같은 상층운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7km 정도 이상인데 5에서 13km 정도 생기고요. 거의 이 상공의 차가운 공기 때문에 약간 대부분 빙정의 형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층운 또는 고적운이라고 불리는 구름은요, 약간 옅은 회색이나 검은색을 띠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하늘 전체를 덮고 물방울하고 빙정이 섞여 있습니다. 상층까지 넓게 퍼치는 경우가 있고요. 약한 비나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상에서부터 고도 한 2km 정도 생기는 난층운, 층적운, 층운 같은 경우는 그 물방울하고 얼음으로 구성된 난층운하고 층적운들이 있고요. 얼음 결정이라고 하는 빙정하고 물방울이 서로 혼합된 존재로 존재하고 있고, 모양이 확실치 않고 구별하기 어려워서 관측자마다 호칭이 좀 차이가 발생되는 단점들이 좀 있고요. 적운하고 정락운으로 보이는 요 구름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의 형태들을 얘기하고 있고, 적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뭉게구름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 밖에도 특이한 형태들의 구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 보이는 이제 요거는 모자운이라고 하고요. 모자운, 모자 형태대로 생겼다 그러고, 요거는 비행운, 비행기가 날아간 기름위로 생긴 것처럼 보인다 해서 비행운이라고도 하고, 요거는 렌즈 형태들로 생겼다 그래서 렌즈운이라고도 그러고, 요거는 여성의 가슴처럼 생겼다 그래서 유방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잘 보기 힘든데 비행기 타고 갈 때 볼 수도 있는데요. 켈빈 헬 홈즈 운이라고 부릅니다. 좀 복잡하죠? 이거 말고도 이제 해무리, 광환, 무리해, 오로라, 뭐 이런 비숍 광환 이런 구름들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재해 유발 기상 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뭐 이전에서 검토한 것들이 다 많으니까 가볍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의 형태를 뇌우라고 하고요. 앞서 봤던 구름에서 정나군 또는 거대한 저군에서 잘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몇 번 동안 기온이 갑자기 급강하기도 하고요. 습도는 거의 100% 또는 때에 따라서 우박도 발생하는 현상을 유발하는 기상 현상이고요. 태풍은 뭐 17m/s 이상인 열대선 저기압인 거 아시고요. 지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훑어봤죠. 자연적인 원인 또는 인공적인 원인에 의해서 지구의 지표면이 흔들리는 현상이고요. 또 요즘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죠. 황사 현상.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 또는 황토지대에서 바람에 날려가지고 미세한 먼지가 퍼져서 수치를 올리죠. PM10이나 PM2.5 같은 경우도 있고, 다음에 짱마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아까 봤던 고기압 세력과 저기압 세력이 서로 충돌하면서 정체된 전선의 형태들로 보통 우리 7월, 6월 중순경에 일본 남쪽에 머물러 있다가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 위로 올라오면서 7월 중순에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 북상을 해서 꽤 긴 기간 동안 비를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고요. 또 그거와 수반돼서 만들어지는 게 집중호우 현상.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보통은 이 집중호우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유래된 건데 지금의 현재 기상용어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 폭설 현상입니다. 폭설은 눈이 평소에 올 때보다 더 많은 눈이 내려서 사용하는 용어기도 하고요. 또 가뭄 있죠. 예전에는 이제 수문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물의 균형이 깨져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가뭄이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햇빛이 계속 쨍쨍 내려져 가지고 땅이 메마르는 현상들을 가뭄이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이 가뭄은 강수의 양과 증발산량, 그 다음 토양의 삼투, 아베의 삼투량, 유출량 요것들을 토대로 물 균형 값을 계산해야 가뭄의 강도를 판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리, 프로스트라고 불리는 서리는요, 기온이 어느 점 아래로 내려가 대기 중에 수증기가 지면이나 주변 물체에 부착돼서 얼음 결정이 되는 형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래 사진은 내 직접 제주도 예전에 갔을 때 서리가 발생됐던 그래서 이 제주도 녹차 또 유명하잖아요. 녹차밭에 이 설록 방상 팬 이렇게 팬이 돌아가지고요. 이 서리 현상들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현상, 이런 장치들도 있더라고요. 다음은 날씨와 인간관계. 그죠. 기온과 체온. 뭐 날씨와 인간관계는 상당히 중요하죠. 뭐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상 생활에서도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고온 상태나 저온 상태들을 유지하게 되면 특히 고온 상태는 탈수증, 또 열에 의해서 경련 현상이나 일사병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고요. 또 저온 상태가 되면 저체온증, 또 동상에 의해서 사망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 습도는 상대 습도를 이용해서 상대 습도가 높으면 불쾌 지수가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자외선은 아까 봤던 것처럼 성층권에 존재하고 있는 층에서 이 자외선은 오존층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이 오존층이 극복할 수 있는 이상의 것에 자외선 복사가 들어오게 되면요, 피부암이나 노화 현상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여름철에 선크림 같은 거 많이 바르죠. 선크림 통해서 그것들을 좀 지켜낼 수 있게끔 많이 유지하고 있고, 또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고산병이나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에 의해서 사망이 또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또 뇌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명 정도 평균 배 번개에 의해서 사망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또 악천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현상들에서 사망 현상들이 발생이 되죠. 이런 악기상들이요, 꼭 우리 인간에게 이런 해로운 것만 입히는 건 아니고요. 악기상이 또 자연에게 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초원이나 산림이 우거진 지대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불을 발산을 시켜갖고 좀 일부 태워가지고 생태계에 대한 어떤 서로의 스스로에 대한 보존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폭풍 같은 경우에는 동식물이 새로운 거주지 마련을 위해서 나무 같은 거 부러뜨려서 둥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보라, 뇌우, 열대 폭풍 같은 경우는요, 어떤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강설, 구름, 번개 같은 경우는 또 아름답죠. 멋있기도 하고 자연이 주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크죠. 또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위험성 무릅쓰고 토네이도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취미생활로 즐기는 사람도 있다. 악기상 예보와 예측을 위해서는요, 일단은 빠르게 악기상을 정확하고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에 의한 관측 기술이나 컴퓨터, 뭐 AI나 빅데이터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악기상을 정확히 예측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수치 예보에 대한 한계 등이 좀 있는데, 특히 이 실제 관측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예측하면 제일 좋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좋은 장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장비 자체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고가라다 보니까 그런 단점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악기상에 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난의 네 가지 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네 가지 단계 설명드린 바 있죠. 예방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기상관서, 우리나라 기상청이 될 거고요. 거기서는 악기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보와 경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런 매체 등을 통해서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뭐 다양한 자연재해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대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지난번에 학습을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 대응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주의보와 경보 기준으로서 한번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훑어보시도록 하고요.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았습니다.